국가, 플라톤, 풀빛.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름이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규정한다. 강자는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약자들에게 따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진정한 선장은 선원을 생각하듯이 진정한 통치자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통치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말한다. 케팔로스. 소크라테스 선생, 나는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 욕망이 줄어드는 대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친구나 가까운 친지처럼 자주 찾아주십시오. 소크라테스. 저도 연로하신 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르신들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인생에서 노년이 얼마나 어려운 고비인지 듣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는 돈벌이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환자를 돌보는 사람인가요? 환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장은 어떤가요? 선장은 선원들의 통솔자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선원인가요? 선원들의 통솔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사나 선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의술이나 선원들에 대한 통솔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이나 선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의사든 그가 의사인 이상 의사의 이익을 생각하고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이익도 생각하며 지시하지 않겠소?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는 환자의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요. 또한 선장은 선장의 이익을 생각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이나 통솔을 받는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고 지시할 것이요. 그러니까 트라마코스 선생, 엄밀한 의미에서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통치를 받는 쪽의 이익을 위해서도 생각하거나 지시하는 것이요.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올바른 혼과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게 살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혼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 것이요. 선생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실로 복받고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일 것이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행복하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오. 그렇다고 해두죠. 그런데 불행하다는 것은 이득이 안 되나 행복하다는 것은 이득이 되오. 그렇겠군요. 그러니 보시오. 트라시마코스 선생, 올바르지 못함은 올바름보다도 결코 더 이득이 되지 않소. 소크라테스. 그러므로 수호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야만 하네. 즉 국가에 이롭다고 생각되는 일엔 온 열의를 다하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온 생애를 통해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가려내야만 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적격자입니다. 또한 갖가지 힘든 일과 고통, 경쟁심, 그리고 온갖 유혹으로 실험해 보면서 그들을 관찰해야 해. 망아지를 소란스러운 곳으로 끌고 가 그것들이 겁이 많은지를 살펴보듯이 젊은이들을 어떤 공포로 몰아가기도 하고 환락에 빠지게도 하는 등 황금을 불 속에서 시험해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시험해 보아야 하네. 그런데도 좀처럼 유혹당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품위를 지키며 모든 경우에 자신을 단정하고 조화롭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이나 국가를 위해서 가장 유용한 사람일 것세. 소크라테스. 양치기가 양떼를 보호하는 개들을 키우는데 이 개들이
무절제나 굶주림 또는 나쁜 버릇으로 말미암아 양을 해치는 개로 키워진다면, 그리하여 지키는 개가 아니라 해치는 이리를 담게 된다면 양치기에게 무엇보다도 무섭고 창피한 일이겠지. 무서운 일이고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조자들이 시민들에게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없도록, 즉 시민이 시민들보다 강하다고 해서 사나운 주인을 담는 일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감시해야만 하겠지. 소크라테스 또한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안 되고 또는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네. 이것 말고도 문제 삼을 것이 더 많다네. 우리들이 이 국가를 수립하면서 새겨두어야 할 것은 어느 한 집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네. 아, 놀라운 이여, 눈을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고 해서 눈을 눈처럼 보이지 않게 그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기보다는 우리들이 각 부분에 어울리는 색을 칠함으로써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호자들과는 전혀 딴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수호자들에게 주지는 마시오. 우리도 농부들에게 화려한 외투를 두르게 하고 금장식도 걸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땅을 경작하게 할 줄 아오. 예를 들면 아내들의 소유나 혼인. 이거 시계 좀 내려줘도 돼요? 예를 들어 아내들의 소유나 혼인 또는 출산 등 모든 것을 속담에 담아 최대한으로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까지도 말세. 그렇게 된다면야 참 좋지요. 그렇다면 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통치자 집단의 지식 때문이야. 이 집단은 국가 전체에서 가장 작은 부류가 될 것이고 모든 지식 가운데 유일하게 지혜라고 불리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들이 적성에 맞게 적절히 양육되어 두려워할 것이나 나름대로 소신을 잘 물들여 놓고 있다면 어떤 쾌락, 고통, 공포, 욕망도 이들이 염색한 것을 탈색시키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야. 나는 두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해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용기라 부르겠네.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용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절제는 진정으로 국가 전체에 걸친 것이지, 말하자면 화음처럼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사람과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사람,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이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모든 음정이 서로 통하는 것과 같은 것이야. 그래서 이 한마음 한뜻 하모니야, 즉 국가나 한 개인에게서 있어서 성향상 보다 나은 쪽과 보다 못한 쪽이 서로 어느 쪽이 통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합의할 것을 가리켜 절제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호자로 선발된 남자들과 여자들은 공동으로 거주하고 공동으로 식사하며 교육과 양육도 함께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성관계를 갖게 되지. 하지만 서로 무질서하게 성관계를 갖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일이니 이 국가에서는 가장 성스럽고 유익한 혼인을 성사시켜야 하네. 그렇겠네요. 이를 위해 통치자들은 일종의 속임수를 써야 하지. 무슨 말씀이죠? 만약 국가의 수호자들을 최상급으로 만들려면 최선의 남자들을 최선의 여자들과 자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들의 자식을 잘 양육해야 해. 그러나 제일 변변치 않은 남자들은 제일 변변치 않은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들의 자식들은 잘 양육할 필요가 없지. 이런 일이 최대한 분쟁 없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 모든 일이 통치자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행해져야만 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 전쟁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 뛰어난 사람에겐 포상과 함께 여자들과 자주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하네. 그래야만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많은 아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모두 아이를 낳을 나이가 벗어나게 되면 각자 원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성관계를 갖도록 내버려둘 거야. 다만 자신의 딸이나 어머니, 딸의 자식들이나 어머니의 선대 여자들만 제외하고 말일세. 또한 여자들도 자신의 아들이나 아버지, 이들의 후대나 선대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다만 이런 경우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 클라우콘, 철학자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철학자는 어떤 지혜를 사랑하고 어떤 지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 아니면 모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모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배움을 선뜻 맛보려 하고 배우는 일을 반기며 아무리 배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이데아론이다. 이 이데아론은 제2권에서도 잠깐 등장하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원어로 이데아, 이도스, 모피와 같은 몇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데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불린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존재가 갖고 있는 본모습 또는 참모습을 말한다. 이것은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훗날 아리스토텔레스가 모피를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이데아 또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글의 문맥에서 따라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으나 중간에 어떤 것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견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이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플라톤의 존재론적 논의가 전개된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되 아름다운 자체는 보지 못하고 또한 많은 올바른 것들을 보되 올바름 자체는 보지 못하며 또 그 밖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견은 갖고 있지만 인식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소크라테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철학자들의 자질을 제대로 알아야만 해. 그리고 만약 철학자들의 자질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합의를 한다면 철학자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합의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철학자들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먼저 그들의 생산과 소멸을 뛰어넘어 존재의 본질에 대해 배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네. 그들은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를 좋아하며 절제가 있고 재물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절제가 있고 재물을 좋아하지 않으니 저속하지도 않고 허풍을 치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네. 또한 그들은 기억력이 좋고 무엇이든 쉽게 배우며 고매하고 정중하지. 그들은 한마디로 진리와 올바름, 용기, 절제 등과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소크라테스. 눈이 빛이 있는 쪽으로 향하지 않고 어두컴컴한 쪽으로 향할 경우 눈은 마치 그 속에 맑은 시각이 없기라도 한 듯이 침침해서 거의 눈이 먼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자네는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잘 받는 사물은 뚜렷이 보이지? 물론입니다. 혼도 마찬가지야. 혼이 진리와 실제하는 것에 잘 비춰질 경우에는 그 사물을 잘 인식해서 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나 혼이 어둠과 섞인 것, 즉 생성, 소멸하는 현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의견만을 갖게 되고 그 의견마저도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어서 지성을 지니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 정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식되는 것들의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것들에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조음의 이데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음의 이데아는 인식과 진리의 근원이라고 생각해도 맞을 거야. 소크라테스, 태양이란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생성과 성장 그리고 영양을 공급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것 자체는 생성이 아니면서 말이야. 그렇습니다. 태양이 생성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음은 모든 인식되는 것에 대한 지식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그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창조자라고 해도 맞을 것이세. 즉 조음은 존재가 아니라 지휘와 힘에서 존재를 초월한 것이야. 소크라테스. 그러면 다음으로 충분히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성향을 다음과 같은 처지에 비유해 보세. 이를테면 지하의 한 동굴 입구에 불이 있고 동굴 깊숙한 곳에 어릴 때부터 손발과 목이 묶인 채로 지내온 죄수들이 있다고 하세. 그런데 이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머리를 돌릴 수가 없어서 안쪽의 동굴 벽만을 쳐다볼 수 있는데 그들 뒤쪽의 동굴 입구에서는 햇불 타오르고 있네. 그리고 이 불빛과 죄수들 사이에는 하나의 담이 세워져 있어 마치 인형극을 공연하는 사람들 앞에서 야트만한 휘장을 치고 그 휘장 위로 인형들을 보여주듯이 말이야.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풀어주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생각해 볼까?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풀려나 일어서서 목을 돌리고 걸어가는 그 햇빛을 강제로 쳐다볼 경우에 그는 햇불을 쳐다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이네. 또한 전에는 그림자로만 보던 실물을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도 없을 거야. 만약에 누군가 이 사람에게 전에 본 것은 엉터리였고 이제야 진짜를 가까이서 바르게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을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앞에서 그림자를 통해서 본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보다 더 진짜 같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럴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어떨까? 이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거처와 그곳에서의 지혜, 그리고 그때의 동료 죄수들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동료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겠지요. 만약 이 사람이 다시 동굴로 내려가 전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면 갑작스럽게 햇빛이 없어져 그의 눈은 어둠으로 가득 차겠지? 그야 물론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줄곧 그곳에서 죄수 상태로 머물던 사람들과 그림자들을 판별하는 경합을 벌인다면 어둠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는 웃음거리가 되겠지. 또한 다른 죄수들은 그가 위로 올라가더니 눈을 버리고 왔다면서 올라가려고 애쓸 가치조차 없다고 하겠지. 그래서 자기들을 풀어주고 위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붙잡아서 죽이려 하지 않을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여보게 클라우콘, 이 모든 비유를 우리가 논의한 것들을 적용해 보세.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동굴 감옥에 비유하고 감옥의 불빛을 해의 힘에 비유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한 죄수가 위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구경한 것을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을 향해 혼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세. 이렇게 볼 때 인식되는 영역에서 최종으로 고심 끝에 보게 되는 것은 좋음의 이데알세. 그리고 일단 이를 본 다음에는 이것이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빛과 이 빛의 주인을 낳고, 지적 영역에서도 스스로 주인으로서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려야 해. 그리고 앞으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이데알을 보아야만 할 것 같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철인 통치자의 완성. 소크라테스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한 국가의 통치자가 될 사람은 동굴 안의 현상 세계가 아닌 동굴 밖의 실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좋음의 이데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치자들을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단계들이 제시된다. 젊어서는 재물을 경멸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재물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뀌지. 최선의 수호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일세. 황금으로 가득 찬 각자의 금고가 명예의 정체를 무너뜨리지.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럴수록 그들의 훌륭함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 부와 부자들이 귀찮게 대접받고,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지.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승리와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돈과 돈벌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 소크라테스. 어쩌면 그들은 어떤 전쟁도 할 수 없을 것세.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려면 대중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들이 무장한 대중을 적보다 더 두려워하고, 또한 재물을 좋아하여 돈을 기부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고 보니 자신의 소유물을 팔고 사는 것이 허용되고, 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자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버리지. 그는 이성적인 부분과 격정적인 부분을 욕구적인 부분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노예 노릇을 시키면서 재물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거리로 여기지 못하게 하지. 명예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재물을 사랑하는 젊은이로 순식간에 바뀌었군요. 소크라테스. 또한 통치자의 자식들은 호사스럽게 살며 수고하려 하지 않고 쾌락과 고통에 쉽게 빠지며 나약하고 게을러질 걸세. 물론입니다. 통치를 하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면 이 국가는 내분이 생기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지. 이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서 다른 편 사람들을 죽이거나 추방한 다음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시민권과 관직을 배정하고 관직들을 대부분 추첨으로 할당할 때 민주정체가 생기는 거야. 실제로 민주정체는 그렇게 이루어지죠. 소크라테스. 그러면 어떻게 민주정체가 파멸의 길을 갈까? 민주정체가 발전하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네. 첫 번째는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민주정체의 가장 앞서는 부류고, 두 번째는 부자들로서 돈벌이에만 관심을 두는 부류야. 숫벌들이 가장 많은 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서지. 이런 부자들은 숫벌들의 먹이라고 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민중인데 이들은 손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도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들이 지폐라도 갖게 되면 민주정체에서는 이들이 최대 다수며 주도권을 갖는 부류가 되네. 여기에서는 민주정체의 세 부류들이 어떤 갈등과 불면을 거쳐 마침내 참주가 나타나고 그 참주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그리고 있다. 먼저 숫벌들은 부자들의 꿀을 미끼로 민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부자들을 공격한다.
부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적인 성향을 보이며 반발한다. 숫벌들은 이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민중한테 재산을 분배의 기대를 갖게 하며 막강한 세력을 규합하여 스스로 민중의 지도자로 군림한다. 마침내 내란이 일어나고 민중의 지도자인 자신도 쫓겨나거나 암살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구실로 민중들을 선동하며 호위대로 하여금 자신을 경호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참주가 탄생한다. 참주가 된 자는 처음 얼마 동안은 갖가지 선정을 베풀지만 일단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면 지위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갖가지 궁리를 한다.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민중에게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전쟁의 비용을 충당하게 만들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오로지 생계에만 골몰하여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도자에게 반감을 갖거나 음모를 꾸밀 만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색출하여 숙청한다. 결국 그는 민중의 미움을 사게 되고 자신을 지키려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호위대를 늘려간다. 심지어는 외국인 용병까지 호위대로 만든다. 이 호위대를 유지하기 위해 처음에는 국고와 부자들에게 빼앗은 재산을 사용하지만 마침 끝내는 민중을 착취한다. 이래하여 참주는 자신을 키워준 민중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된다.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적어도 지각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면서 살 거야. 그는 먼저 올바른 혼을 실현할 학문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은 무시할 것세. 다음으로 육체의 상태와 육체의 양육을 야수적이고 비이성적인 즐거움에 맡긴 채 살지 않고 육신의 조화를 위해 노력할 거야. 또한 재물을 소유할 때도 질서와 화합을 유지하여 재물 때문에 나쁜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할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명예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생활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피할 거야.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혼의 불멸성과 올바른 삶에 대한 보상을 다룬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삶에 대한 보상을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르의 신화가 소개된다. 에르의 신화는 에르라는 사람이 죽은 지 12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12일 동안 저승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에르의 말에 따르면 저승의 모든 혼들은 운명의 여신 앞에서 제부뽑기를 하여 자신이 살아갈 삶의 모습들을 선택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혼들은 전생의 습관에 따라 제부뽑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뽑은 삶의 모습들에 대해 후회하거나 비통해한다. 따라서 유익한 삶과 무익한 삶이 구별되며 언제 어디서나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학문의 탐구자가 되기로 노력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던져준다. 저녁이 되어서 그들은 망각의 강, 레테의 강 옆에서 야영을 했는데 이 강물은 어떤 그릇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었네. 그래도 모두가 어느 정도 마실 수 있었지. 하지만 분별 있는 사람들은 정도 이상으로 마시게 된다네. 분별 없는 사람들은 정도 이상으로 마시게 된다네. 그런데 일단 이 물을 마시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군. 그런데 에르는 그 강물을 마시는 것을 제지당했지. 물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제 몸속으로 다시 돌아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꼭두 새벽에 눈을 뜨자 자신이 장작더미 위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되었다네.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또한 구원해 줄 것이며 망각의 강 또한 잘 건너서 우리의 혼도 더럽혀지지 않을 거야. 만약 우리가 혼은 불멸이며 모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윗길을 가며 모든 방식으로 분별을 갖고 올바름을 수행할 것이니 이는 우리 자신과 신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야. 그리하여 이승에서도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한 그 1000년 동안의 여정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일세. 플라톤은 20세 때 소크라테스 제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까지만 시만 쓰며 살던 플라톤은 어느 날 시 낭송대회에 참석하러 극장에 가다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크라테스를 보게 된다.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인 노인이 자신의 정신을 이끌어줄 안내자라는 걸 알아본 그는 그때까지 썼던 모든 시를 불태우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발당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배심원들의 근소한 표차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한 달 뒤에 독배를 마시고 죽는다. 그때가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 나이 70세였으며 플라톤의 나이는 28살이었다. 이 사건은 나는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던 플라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 플라톤이 정치 참여를 포기하고 철학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 계기가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아테네로 돌아온 뒤 플라톤은 저작과 철학적 탐구에 온 힘을 쏟는다. 그가 남긴 대화편 가운데 초기 작품은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42세 무렵인 기원전 385년경에 그는 그의 학문 활동의 본거지가 되는 아카데미아 학원을 세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17세 기원전 367년에 이 학원에 입문하여 플라톤이 사망하기까지 20여 년간 머물며 학문을 연구했다. 이후 14년을 활발한 학문 활동으로 보내다가 기원전 347년에 80세로 생을 마감한다. 플라톤의 저술들은 모두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저술들을 대화편이라고 부르는데 대화편의 순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국가가 주는 교훈. 플라톤의 국가는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과감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논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든 국가가 그만큼 논쟁거리가 된 것은 인간 본성과 국가 생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희망을 이 작품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서 제시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눈이 아니라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 비판자 가운데 한 명인 칼 포퍼가 플라톤을 자유의 적이요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비판했을 때 그 비판의 시각이 지극히 현대적이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플라톤이 철인 통치자를 그렸다고 해서 그가 독재 정치를 옹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더 좋아한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며 그 체계를 이끌 지도자는 어떤 품성을 가져야 하는가였다. 이렇게 타락한 현실을 극복할 방안으로 이상사회를 제시한 플라톤의 국가는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책이다. 이 점이 우리가 오늘날 국가를 다시 읽는 진정한 이유이며 플라톤에 대한 다음의 찬사가 가슴에 와닿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기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하여 모든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플라톤이 똑똑히 가르쳐준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간이란 오직 정직함으로서만 동시에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금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줄 사람 또한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마치 이 세계에서 얼마 동안만이라도 고이 쉬고 가기를 원하는 축복받은 사람 같은 태도로 세계를 대했다. 탐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골짜기들을 자신의 본질로 가득 메우기 위해서 그는 모든 문제의 심층까지 파고들려 했으며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하고자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존재의 근원지로 되돌아가려는 그리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표현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전체와 참다움과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로 그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사람의 가슴마다 되살아나기를 바랬던 것이다. 괴테. 감사합니다.